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 방송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제 과거 방송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 달에 촬영했던 영상들, 그리고 올해 초에 촬영했던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영상들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어, 지금 시점에서야 아포유님 말씀이 맞네요. 많이 배웁니다. 혜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규님, 미래에서 왔습니다. 겁나 폭등했어요. 사실 이 영상들, 지금 댓글 달린 영상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이런 영상들을 올릴 때만 해도 악플이 한 70%,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응원의 댓글이 90%고 악플이 한 10%밖에 안 돼서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제 지난 영상들 보면은 제가 제 지난 영상들을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지난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가 확 늘어났어요. 자, 조회수 뭐 많게 나온 건 31만 회, 그리고 25만 회, 14만 회, 13만 회, 뭐 이렇게 쭈르르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목을 갖다가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제목을 잘못 선정해서 이 영상 정말 괜찮은 영상인데 좀 저평가받았다 싶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 영상을 갖다가 다시 그대로 한번 재방해드리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자, 그 방송이 무엇이냐? PD수첩 방송 관련 집값 담합 과거 사례 및 원인 그리고 미래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22,000회 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좀 한 조회수가 5만 회 이상은 기대하고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단발성 제목을 갖다 지어버렸더니 조회수가 2만 회에서 그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영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방송 그대로 재방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이미 보셨다고 하면은 뭐 굳이 또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보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삼국지라든지 대망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갖다 10번 넘게 읽었고요. 영상도 좋은 영상 한 두세 번씩 봅니다. 그렇게 해도 내게 안 돼요, 사실은. 내가 결국은 직접 해봐야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영상 한 번 보고 내가 이걸 다 알았다, 이 내용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그래도 내 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럼 바로 집값 담합, 과거 사례 및 원인 그리고 미래 지금 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PD수첩 방영이 있었죠. PD수첩에서 집값 단합에 관련돼서 방송이 진행됐었는데요. 어제 방송을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봤고요.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좀 자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집값 단합 있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합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을 갖다 단순하게 단합으로 몰고 간다면은 이건 엄연히 시장을 갖다 잘못 찍고 있는 거겠죠. 일단 오늘 방송은 집값 단합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값 단합은 이미 제 3개월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왜 집값 단합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여파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우선 당장 집값 단합 방송이 나갔으니 시장은 좀 침체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집값 단합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시장을 갖다 일시적으로 침체시키는 영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어떻게 움직여갈 건지 그 부분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비슷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PD수첩 방송은요, 상당히 사람들을 갖다가 자극시키기 위한 방송이었죠. 매우 자극시키기 위한 방송이었고, 이걸 갖다가 노린 이유가 무언가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뭔가 좀 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방송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방송이 그들이 노린 효과와는 분명히 역효과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벌써부터 여론 자체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우리 동네는 왜 분유회가 없어가지고 집값이 안 올라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많이 팽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분유회라는 게 아파트 단지마다 있나요? 전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엔 분유회가 없어가지고요. 웬만한 지역들 분유회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글쎄요. 분유회 있나요? 단지에? 사실은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잡담 나눈 걸 갖다가 촬영해가지고 퍼트린 건 아닌지 좀 의심되는 대목이고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뭔 얘기들 못합니까? 거기다가 집값 지금 최근에 상승이 단합 때문에 상승했다?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바로 지금 코웃음 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 단지가 있고요. 그 주변 단지가 있어요. 랜드마크 단지가 있고 주변 단지가 있는데 그 주변 단지 사람들이 랜드마크만 오르니까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좀 맞춰가자 그런 단합이었는데 물론 그런 단합도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마저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업계약을 얘기하면서 업계약이 마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갖다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업계약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매도인이 집을 팔기 힘들기 때문에 업계약을 하는 거예요. 업계약 때문에 마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업계약 때문이다. 그건 전혀 맞지도 않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했던 논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업계약도 사라져야 될 병폐 중 하나고 저희 아플 카페에서는 이미 업계약 같은 거에 폐단 같은 걸 갖다가 카페에서는 다뤄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플 카페를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철칙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는 하지 말자입니다. 전 불법적인 요소를 갖다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상 불법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운 계약조차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항상 합법적인 선 내에서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일단 서론이 너무 길어졌죠? 목차를 먼저 오늘 강의에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 집값 단합의 과거 사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집값 단합 왜 유독 진보 정권에서만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 집값 단합이 시장에 미친 영향. 과거에도 집값 단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화가 상당히 커졌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과거에는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다음으로 네 번째,
2006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이 다르다? 2006년 뭐 이거는 뒤에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입주 물량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지금의 단합을 해소시킬 방안은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6년도에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집값 단합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 사는 걸 갖다가 계속 보류하고 정부가 어떻게 좀 규제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심정도 있었는데 사실 정부 규제는 어이없게도 실패를 했죠. 법조계에서도 이 집값 단합을 갖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단합을 갖다 막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과거 제가 신문 기사를 갖다가 하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과거의 집값 단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 뉴스는 2006년도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2006년도와 지금 2018년도가 마치 데자뷰 마냥 데칼코마니 마냥 아니면 데자뷰 마냥 지금의 부동산 현실에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이 왠지 과거에서도 내가 느낀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2006년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2006년 시장 이 당시 기사를 한번 보면요. 미친 부동산 부동산 스트레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장식한 표현들이다. 수도권 전역 집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분유회를 중심으로 집값 단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던 아파트 단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려 전세 대란이 오기도 했다. 전세 아파트 구하기에 지친 서민들이 소형 아파트 구입에 나서 아파트 값 상승이 또 이어지기도 했다. 이때 전세 아파트 구하기에 지친 서민들이 소형 아파트 구입에 나서 아파트 값 상승이 또 이어지기도 했다.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시대죠. 제가 결혼하고 그 시기. 소형 아파트. 그 당시 제가 소형 아파트를 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집값 단합이란 걸 갖다 경험했고, 이 당시에 이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결국은 저는 2007년도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전세 살 돈이 없어서 다가구 주택으로 도망가게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되긴 됐었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전세가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긴 합니다. 전세가가 지금은 크게 상승하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긴 한데, 그럼 이것만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단합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당시 이 집값 단합, 분유회를 중심으로 집값 단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정말 저도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심정을 갖다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정말 이 당시 저도 붕괴를 했고 집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싫어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주택 폭락론이고 상승론이고 그런 걸 갖다 떠나서 심정적으로는 전 그분들을 갖다 이해합니다. 제가 받았던 분노와 고통, 상실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젊은 세대 분들께서 느끼시고 있겠죠. 자, 하지만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좀
성장해 가면서 배운 부분이고요. 이 당시에 저도 상당히 붕괴를 했기 때문에 뭐 민원도 막 넣고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집값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걸고 했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뭐 하냐? 좀 어떻게 규제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결론은 이거는 2006년 5월 기사네요. 법조계 집값 단합 형사처벌은 무리. 지금 PD수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토교통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서로 핑퐁 쳤다. 국가가 이 집값 단합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집값 단합에 대해서 PD수첩에서 이제 나온 것 보니까 이게 앞으로 한동안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집값 단합 이게 왜 보수 정권에는 없는데 꼭 진보 정권에서만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국토교통부도 모르는 부동산의 진실 관련돼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갖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좀 잘못 짚은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를 갖다가 죄악시하고 투자자를 갖다가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붙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에요. 한 주택을 사게 되면 거기서 7년 이상을 거주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어디서는 9년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그러면은 이 실수요자들은 매물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반면 투자자는 2년에서 4년 단위로 매도를 해요. 2년에서 4년 단위로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한 비율이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 물량, 포지션은 투자자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매매를 할 때 사실상 실거주 비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시장에 가세했을 때는 거래 물량 자체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 투자자들이 매물을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투자자들을 갖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세 중과를 갖다 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상 더 재밌게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빠진 시장에서는 그만큼 실소유자,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싹 다 거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단합이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는 현재 잡기가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이걸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과거 김혜민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투기꾼들이 집값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리네요.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 작년 8월부터 되게 붕괴를 했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이 정부가 미친 거다.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를 갖다 앉혀놓고 그 아줌마가 과거에 2006년도에 했던 실수를 그대로 재현하게 만드냐. 거기다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김수현 씨를 갖다 어떻게 다시 또 민정수석 아닌가요? 사회수석인가요? 앉혀놓고 김수현 씨가 부동산 지금 정책을 갖다 수립하게 만든 1등 공신이죠. 그분이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다시 가져오느냐. 실패한 정책 다 검증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자, 이제 실수요자들이 폭등시키는 장세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사실은 투자자들이 폭등시키는 장세보다는 실수요자들이 폭등시키는 장세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세한 내용 원하시면은 지난 방송 국토교통부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이 방송을 갖다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접고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 집값 단합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05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05년 말부터 이슈화되면서 이게 2006년 5월 달에는 이미 법적 검토, 검찰에서 법적 검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이슈화가 됐었던 거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사, 2006년 12월의 기사는 이미 집값 단합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났던 기사였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06년도 집값 담합이 일어났던 시기, 그 이후 6, 7, 8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동영상 강의로도 올려드렸었는데요. 동영상 강의로 제가 올려드린 내용 갖다 종종 푸르지오 라이프에다가 글을 갖다 기고합니다. 제가 지금 푸르지오 대우건설 푸르지오 웹진의 그 칼럼을 갖다가 종종 많이 올리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주제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내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살펴보시죠. 이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엔 포커스를 갖다가 단합에 비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1분위 시장, 2분위 시장, 3분위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분위 시장은 가격대 순으로 해서 가장 높은 곳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2분위 시장, 가격대 높은 시장 그리고 3분위 세 번째로 가격대가 높은 시장 4분위 가격대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시장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2006년도에 가격 단합이 아주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6년도 시장은 오히려 강남구는 좀 조용했어요. 이건 실거래 평균 평단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 동영상 강의도 있었고요. 또 이 칼럼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2분위 시장 보니까 2006년도 가격 단합이 심했는데 2007년도 더 올라가고 2008년도 더 올라갔죠. 야 2006년에 가격 다운 발생됐으면 정부에서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가격 담합 지금 6, 7, 8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3분위 시장 더 심각해요.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가격 담합 얘기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 2007년도에 더 상승하고 2008년도에 폭등합니다. 4분위 시장도 넘어가 볼까요? 4분위 시장은 2배 올랐어요. 2배. 2006년 1월 대비해서 2008년 최고점은 2배까지 올라갑니다. 집값이 그냥 2배로 뛰어버렸어요. 가격 단합이 얘기가 나왔는데 2006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더 폭등한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PD수첩에서 집값 단합 관련돼 가지고 이 방송을 내보낸 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주택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관점을 갖다 가진 사람 입장에서 관점을 봐야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을 보면 안 된다고요. 경제라는 건 가진 사람 위주로 흘러간다고요. 뭐 이걸 보고 저보고 뭐 냉혈한이다 뭐 어쩌다 말씀하시더라도 이거는 이걸 갖다가 부정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내가 그나마 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PD수첩 이 방송 실수였다. 이런 방송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 단합은 어느 시장에서 발생되느냐? 가장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어요. 랜드마크는 가격이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가격 단합이 없어요.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들은 가격 단합 없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가격 단합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이 랜드마크 주변 시장에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가 하면서 단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분위 시장, 이 랜드마크 주변 시장이 지금 단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합이 이루어진 단지들 다 2분위 시장이에요. 랜드마크 단지들은 단합 안 이루어졌고요. 그 주변 시장들. 근데 2분위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분위 시장이 있고 4분위 시장이 있고 5분위 시장이 있어요. 자, 가격 단합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우리 단지는 단합 같은 것도 안 해? 다른 데들은 단합해가지고 집값 올린다는데. 이 방송의 실수가 이겁니다.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방송을 보고 느끼는 점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를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단지도 단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이 단합을 갖다가 공영방송에서 문제로 제기했다? 이거에 대해서 뒤책임 지실 수 있을까요? PD수첩 제작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이후에 발생될 사태들을 갖다가 이 방송의 파급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이 주택가격, 이 주택시장 폭등을 갖다 일으키는 주체는 PD수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집을 가지신 분들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안 올랐어. 우리 집만 안 올라. 근데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다 올라. 어떤 생각 드세요? 왜 우리 집은 단합하는 뭐 그런 사람도 없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이란 거는 좀 균형을 맞춰간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랜드마크로만 지역의 랜드마크로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좀 심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가세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동산 강의에만 치중을 해 있어요. 무조건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넷째도 입지. 그러는 강사들 덕분에 지금 새로 신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랜드마크로만 모여요.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만 가격이 폭등을 하죠. 나머지 주변 시장은 잠잠할 수밖에 없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죠. 많이 왜곡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왜곡된 시장 이제 더 이상 이 랜드마크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 주변 시장의 폭등이 이제 따라 올라올 시기가 된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PD수첩 같은 방송이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폭등을 갖다가 더 빠르게 촉발시키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궤변인가요? 아마 집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물론 지금 시장이 2006년, 7년, 8년 이렇게 폭등했던 시장하고 지금과 어떻게 시장이 같냐? 시장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입주 물량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주 물량에 대해서 공포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앞으로 주택시장 대폭락이 올 것이다. 진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아는 건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고민했고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자, 일단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부터 보여드리죠. 자, 서울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 입주 물량 보시죠. 2017년도 입주 물량 만났어요. 33,000가구.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땠나요?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땠나요? 34,000가구, 33,000, 거의 34,0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폭등을 거쳤죠. 2018년 34,000가구 입주합니다.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2018년은 좀 다른 게 있어요. 2017년과 2018년의 입주 물량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거, 2018년에는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2018년은 하반기, 3, 4분기 이후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다는 것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시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 시장을 약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때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총체적인 입주 물량에서 봤을 때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9,000, 42,000. 자, 그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4,000, 39,000, 42,000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백해서 가볼까요? 2006년 입주 물량 5만 가구예요. 5만 가구인데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07년 38,000 가구, 38,000 가구, 뭐 2019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2008년 6만 가구. 자, 입주 물량 지금 많은 건가요? 입주 물량이 과연 지금 많은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서울시 입주 물량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많은 거잖아요. 뭐 또 그렇게 반론 펼치실 수 있어요. 물론 경기도 입주 물량 많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보면은 좀 여러분들 소름 끼치실 것 같은데, 경기도 입주 물량입니다. 2017년 10만 가구, 2018년 14만 가구가 입주를 해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죠. 자, 2018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8년만 경기도는 고비예요. 2018년 넘기고 2019년 가게 되면은 2019년은 또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몰려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빠져요. 그러면 2019년 상반기 내에는 어떨까요, 시장이?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2018년에 과도한데, 경기도 오르는 지역은 올라요. 광교 왜 이렇게 폭등합니까? 동탄 그 많은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위례 신도시 최초 분양하고 나서 막 프리미엄이 붙어 올라갈 때 언론사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 같이 경고를 한 게 있어요. 위례 신도시 입주할 때 서울시에 대폭락을 불러올 것이다. 위례 신도시도 폭락할 것이다. 결과는 어땠죠? 자, 그럼 물론 지금 시장 경제 상황과 그 당시 시장 경제 상황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 너무 폭등했고 더 이상은 폭등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죠. 기존 시장의 공급을 갖다가 정부가 억제했어요. 다주택자들 못 팔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정책 자체가 주택시장을 갖다 보호하려는 거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2018년 이 많은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 하락이 경기도에서 촉발된 이유는 입주 물량이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다. 2019년 상반기만 지나가면 이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자, 그럼 2019년 하반기부터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4월 폭등설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전 그렇게도 느껴지네요. 일단 지금 현재 입주 물량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과도한 공포를 갖다 불러일으키시는 분들 과거 사례 데이터 다 분석해 보셨나요? 과거 사례 데이터 제가 곧 지금 계속 자료 준비 중인데요. 지금 이 입주 물량 관련돼서는 좀 많이 빈약합니다. 지금 계속 자료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례들을 갖다 더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거 입주 물량이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미쳤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차후 방송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입주 물량을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다루고자 했던 집값 단합 이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마저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단합 이야기는 이미 제가 벌써 3, 4개월 전부터 경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집값 단합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빠진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가 더 무섭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시장 한동안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관망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 불 한번 잘못 짚혔다가는 바로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에요, 지금. 정말 불안한 시장이에요. 물론 이 폭등의 시기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 집값 담합이 최초 얘기가 언론에서 불거졌었던 걸 갖다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2006년도 이후에 2007년, 8년 그때는 집값 담합이 훨씬 더 심했겠죠. 자,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입주 물량 많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 지나가고 나면요 입주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입주 물량이란 거는 2년 텀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부가 또 임대사업자 방안 해가지고 그 텀이 훨씬 더 길어졌죠. 지금 사실 이 단합과 관련돼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시장에서는 단합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조금만 용감해지면 됩니다. 파리 대책을 후퇴시키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 그 장려 방안 다 해제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상황 못 잡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집값 상승할 거예요. 왜?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파리 대책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이지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한 발 빼야 돼요. 그리고 보유세를 갖다가 강화시키면은 보유세를 좀 더 강화시킨다? 이것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 사실은. 세금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잡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냐고요.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한 사례가 없는 걸 갖다 정부에서는 기어이 해야겠답니다. 그러면서 물가 다 폭등시키고요. 자, 마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유세를 갖다 인상시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전세가 폭등의 월세 전환 가속화예요. 아, 부자들 보유세 늘리면 좋겠네. 부자들 보유세 늘려. 그거 다 서민한테 전가됩니다. 다 임차인 전세가 상승이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누구나 다 그래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의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게 되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내 물건을 그냥 뺏어가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뭔가 얘네는 나쁜 애들이야 라는 인식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이 나쁜 애를 취급받은 사람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를 하겠죠. 그게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코. 나한테 뭔가 불리하게 해준 사람한테 좋은 방향으로,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이걸 수용해 줄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대부분 나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해줬으면은 나도 이 사람한테 안 좋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정부에서 자꾸 그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죄악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정부가 미리 고민을 했어야죠.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파리부동산 대책을 갖다 지금이라도 처리하지 않는 한 폭등은 언제 다시 불시에 불이 지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폭등은 기존 폭등하고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마크 시장 위주로 올랐죠. 주변 시장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단합이 주변 시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치고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3분위 시장, 4분위 시장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똑같이 현 정부가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향후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이 방송을 갖다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앞으로는 무언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의도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그런 의미로 작년 12월부터 방송을 진행했고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또 흥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방송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흥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폭등 가능성 전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PD수첩이 또 크게 한몫해줬다는 거. 집값 폭등을 갖다 희망하신 분들은 PD수첩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마운 방송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집을 갖다가 지금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PD수첩이 여러분들한테 참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기억하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